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말씀도 깔끔하게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귀신을 또 목격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가 안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방금. 야, 왕소금님. 네, 네네. 세이비네요. 네네. 아유,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얼마나 달려오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만큼 시들무에 대한 이 열정만큼은 왕소금님을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 제가 저번 시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저도 모르게 귀신도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갔던 경험을 한번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귀신이었겠지만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때는 여름이 지나가는 초가을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였고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학교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고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땡 하는 도착음이 나서 타려고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길래 도착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 14층이 아닌 15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차이라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아주 가깝게 들려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 다른 인기척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만약 15층 주민분이 저보다 먼저 집에서 나왔다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렸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집에서 나왔을 당시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다고 해도 분명히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전혀 느끼질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분이 묘한 게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 감을 좀 잘 느끼고 감이 좋은 편이어서 늘 저의 감을 믿곤 했었는데 순간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잠시 한층 차이다 보니까 고민할 새 없이 그냥 14층에 문이 땡 하고 도착음이 나면서 도착한 거예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린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입으로 손톱을 뜯으면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남자아이가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초등학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었냐면 뭔가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엔 그 당시에 제 키가 한 160 정도였는데 저와 키가 비슷했고 특히 외모가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얼굴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나이 들어 보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 혈색이 좀 없고 하얀 피부를 가졌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옷차림이 교복이 아니었고 어린아이가 입을 법한 약간 알록달록한 사복 차림에 책가방을 짧게 메고 있어서 초등학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하튼 이제 엘리베이터를 그냥 보내자니 제가 강의 시간도 있고 이게 늦을 것 같아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도 귀찮고 별일이야 있겠어 싶어서 약간 아니란 생각에 그 기분을 무시한 채로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네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아이는 왼쪽 구석 안쪽으로 서 있었고 저는 오른쪽 구석으로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하고 확 소리를 내며 웃는 거예요. 뭐야, 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애를 힐끗 쳐다보게 됐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웃음기를 싹 감추고는 구석에 서서 그 엘리베이터 벽에는 안전바 손잡이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양쪽 안전바 손잡이를 붙잡고는 팔을 지탱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 기계체조 선수들처럼요. 오, 예.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씩 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즐겁다는 듯이 막 웃는 거예요. 뭔가 약간 나 봐봐 하는 것처럼 나 잘하지 보고 있지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 뽐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예.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소름도 끼치고 뭔가 그냥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쾅 하고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악 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더 강한 것은 이 남자애가 두 발을 막 구르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온 몸으로 엘리베이터가 꼭 떨어지기라도 바라는 듯 마구 흔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진짜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1층이 또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진짜 1분의 시간이 1시간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땡 하는 소리와 함께 1층에 도착을 했고 문이 열렸어요. 예. 문이 열리자마자 솔직히 빨리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순간 이제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이 남자애보다 먼저 내가 등을 보이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제가 감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분을 무시한 채로 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감을 믿기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남자애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저를 향해 목을 쭉 빼더니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아무리 열린 버튼을 잡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음성이 나왔어요. 뭐 곧 닫힌다고. 경고음이 막 울리는데 저는 어떻게든 닫기려는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열린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거든요. 네. 그런 제 모습을 한참 보다가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베이터를 그냥 유유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진짜 웬 X를 만났나 막 이런 생각이 했어요. 어차피 대낮이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저도 그냥 뒤따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펄짝펄짝 뛰면서 앞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거리를 벌리기 위해 보폭을 줄였고 한 약 30m 떨어져서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가던 길을 탁 멈추고 한참 서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그냥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근데 그 순간 획 뒤로 돌아보더니 저에게 엄청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무서우니까 피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얼어버렸는데 그 남자애가 제 얼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서는 눈을 정말 진짜 있는 만큼 크게 뜨면서 하는 말이 껌 있지? 나 껌 줘 라고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순간 무섭기도 한데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껌을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모르게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됐어요. 근데 손끝에 뭔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풍선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약간 청포도 맛 풍선껌이었어요. 진짜 언제 먹다 남은 건지 모를 이 껌을 이 남자애는 어떻게 알았는지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고 제 호주머니에 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설상가상 제가 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꺼낸 적이 없는데 이 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껌을 달라고 하니까 껌 하나를 꺼내서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껌을 채가더니 그 자리에서 막 껌을 허겁지겁 까서 엄청 다급하게 막 까요.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고 그냥 그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껌 종이를 까면서 덜 깠는데 인상을 쓰면서 막 입에 구겨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대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짭짭짭짭짭 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씹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척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 나쁘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남자에게 껌을 내밀면서 이거 다 줄까라고 했더니 그냥 저를 무시하고 획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오. 또 한 번 이제 심호흡을 하고 진짜 미친놈인가 보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체한 터라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됐고 버스 정류소를 가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어차피 이제 헌한 대낮이니 무슨 일이 있겠어 싶어서 일단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만 가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애가 가는 걸 한참 지켜보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그 남자애가 더 이상 보이지 않길래 저도 그 길로 곧장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는 자전거 함이 있는 굴다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짧은 굴다리가 있었어요. 거길 지나야 이제 버스 정류소가 가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굴다리 코너를 딱 다 왔을 때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남자애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발목까지 내린 채로 그 자전거 함 철문 손잡이에 엉덩이를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그래서 저는 변태인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고 정신없이 엉덩이를 막 비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냥 비비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항문에 그 철문 손잡이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철문 손잡이가 약간 동그랗고 쇠로 돼서 엄청 크기도 하고 위치상 손잡이가 많이 높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항문에 넣으려고 하니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순간 또 막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이. 개성을 막 지르기 시작하더니 본인의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막 악에 받쳐서 무아지경으로 막 개성을 지르더라고요. 놀람도 잠시 그 소리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자 싶어서 바로 뒤를 돌아 뒷길로 냅다 뛰었어요. 혹여나 따라오진 않을까 뒤를 여러 차례 확인하며 뛰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약간 그 괴성이 계속해서 들렸고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저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고 놀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아파트 라인 앞까지 들어가자니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라서 주차 차량도 많고 해서 택시 기사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겠다 해서 예. 입구에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조용했어요.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엄청 연식이 오래된 차량 한 대가 왼쪽 어떤 일동 라인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수석 옆으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엉거주춤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주민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치려는데 회색 양복 차림의 이 남자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 그러면서 힐끗 그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엄청 창백한 얼굴을 하고 멍하니 사이더 미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자 싶어서 걸음을 막 재촉해서 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앞질러 가는 거였어요. 갑자기. 순간 너무 놀랐는데 앞서 가니까 차라리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그 뒤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뒤로 또 획 돌아보더니 입으로 손톱을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막 뜯으면서 빠른 속도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거였어요. 흠칫하는 순간 이 남자가 손톱을 계속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제 귀에다 대고 왜 모르는 척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그 남자를 쳐다보게 됐는데 한쪽 눈은 위쪽으로 향해 있었고 한쪽 눈은 저를 향해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또 하고 웃으면서 제 자리에서 막 뛰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다가 저런 소리를 해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온 힘을 다해서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경비실에 도착해서 경비 아저씨께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후레쉬를 들고 밖으로 나가 보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비춰보더니 아가씨가 얘기한 사람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도망간 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를 한번 확인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경비 아저씨가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희 동네가 CCTV가 워낙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부터 잘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찬찬히 제가 이동한 동선을 따라 CCTV를 열어 확인을 했는데 CCTV 속에 그 남자가 찍히긴 했는데 엄청 흐릿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뭐야, 찍히긴 했네? 찍히기는 했는데 저는 엄청 선명한데 그 남자가 엄청 흐릿하고 뭔가 이 남자가 딱히 저에게 하는 행동이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옆을 지나가는 수준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께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소연을 함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그 남자도 처음 보는 남자아이였고 손톱을 뜯고 있었잖아요. 행동이 비슷해.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경비 아저씨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애를 만났던 그날의 엘리베이터 CCTV를 열람을 요청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그 기록이 있었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CCTV에서도 역시 저 혼자 힐끗힐끗 움직이고 옆에 있던 그 남자아이는 흐릿하게 서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유독 영상 속 그 남자아이 부분만 지지직 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CCTV가 왜 이래 하면서 AS를 맡겨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면은 경비 아저씨 눈에도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내가 또 헛걸 보고 사람인 줄 알았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제가 좀 착각을 했었나 봐요 라고 이제 다급하게 인사를 하고 경비실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날부터 15층이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남자아이도 사람이 아니었고 밤에 만난 그 회색 양복 아저씨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종종 귀신을 보고 지내왔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 형태가 흐릿해져 갔었는데 이런 경험이 또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 악몽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고 또 얼마 시간이 흘러서 제가 주말에 집에 있는데 위층에서 쿵쾅쿵쾅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였어요. 순간 너무 짜증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만난 그 남자애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막 뛰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윗집에서 뛰고 있는 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그렇게 몇 날 며칠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밤마다 뛰는 소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윗집 현관문에 귀를 약간 대보기도 하고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를 했어요. 약간 늦은 밤이었거든요. 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아래 검은 치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 뒤에 서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아이 일도 있고 앞전에 제 사연을 들어보신 분도 있다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저승사자 일도 있었던 터라 그 누구와 사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게 극도로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아주머니셔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와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중앙에 나란히 앞을 보고 섰었고 저는 저희 집 14층 버튼을 눌렀고 함께 탄 아주머니께서 15층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위층에 사시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혹시 저희 윗집에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 귀신이 사는 게 아닌가 보다. 사람이 사나 보다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늦은 밤 시간만 되면 계속 뛰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혹시 애들이 있냐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엄청 부자연스럽게 고개만 돌려가지고 저를 향해서 말없이 몇 초간 빤히 쳐다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애는 여기 안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목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목소리였어요. 막 섞여서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또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애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여기에 안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싶은 거예요. 맞네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라든지 이유를 되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전혀 의문도 없이 답만 하시고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의 질문이 기분 나쁘셨거나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신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무안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엘리베이터가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반대편 거울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였어요. 예.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사람이 아니구나. 도대체 몇 번째야 싶고 무서우니까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집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났고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딱 문이 열리길래 뛰어나가다시피 내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아주머니가 제 옷자락을 움켜쥐면서 잡아 끌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치며 잡힌 옷자락을 쳐다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두 눈을 엄청 크게 뜨면서 비릿한 웃음을 짓고 저에게 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야? 그래서 너무 무섭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잡힌 옷자락을 빼기 위해서 저는 필사적으로 막 버둥거렸고 결국에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나면서 저의 다리에 약간 여러 차례 문이 부딪히면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잡고 있던 제 옷자락을 탁 놓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다리를 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문 사이로 그 아주머니가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손톱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기다시피 일어나서 어째저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경비실로 가서 CCTV를 솔직히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100%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에도 밤마다 누군가 뛰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주말 내내 뛰는 소리가 나서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귀신이라는 걸 나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며칠째야 애가 계속 밤마다 뛰어. 애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15층에 올라가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와, 다 들리는구나. 순간 저는 제 귀에만 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 귀에도 들린다고 하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아빠 뒤를 따라 15층으로 올라갔고 아빠가 여러 차례 벨을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들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때 인터폰 수화기를 드는 연결음이 삐지직 나더니 정말 감정 1도 없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랫집 사는 사람이다.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밤마다 이렇게 심하게 뛰고 주의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시끄럽다 라고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몇 초간 수화기 너머로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대답도 없이 수화기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황당했지만 한마디 했으니까 됐겠지 싶어서 집으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참다 못해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서 15층 저희 윗집에 애가 있는지 밤마다 뛴다. 방금 주의를 주러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한다.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 항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항의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뛰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인터폰 수화기 너머로 딱딱딱 소리가 났잖아요. 그 소리는 손톱 뜯는 소리랑 동일했던 것 같아요.
순간 너무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아이, 뭐 아니면 회색 양복 아저씨, 그 다음에 검은색 정장 윗집 아주머니 3명의 귀신 모두 손톱을 뜯고 있었잖아요. 와. 그 셋의 형태는 다 달랐어도 동일한 귀신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모습만 바꿔가면서 저를 네. 괴롭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던 그날의 CCTV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그날 CCTV 열람을 요청을 드렸고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그 아주머니는 가만히 서 계셨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저만 버둥거리다가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내리는 모습만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얼마 전 윗집에서 뛴다고 전화하지 않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는 공실이야. 아무도 안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을 했죠. 사실 뭐 너무 늦게 깨달았죠, 저는. 그렇게 사건이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질 때쯤 예. 윗집에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15층에는 그동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었구나. 정말 확신이 되는 일이었고 빈집에 귀신이 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에 이제 저 혼자 있는 날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윗집에 이사를 왔다며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이사를 오면은 이웃분들께 떡을 돌리거나 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선물을 돌리거나 뭐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인사를 하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서서는 대뜸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집은 불교인가 봐요. 이게 첫인사였어요. 뭐야?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자기가 빌기만 하면 모든 걸 들어주시고 알려주신다면서 엄청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막 말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애들도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도 이상한 경험들이 있기도 했었고 이사 온 이 아주머니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집에 이사 온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예. 않잖아요. 뭐 그 사람은 몰랐으니까 이사를 왔겠지만 그래서 대충 저는 뭔가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서 네네네네 대답만 하고 문을 급하게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곧장 거실로 들어와서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 문 앞에 그대로 서서는 뚫어져라 쳐다보고 서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면서 문 앞에서 빙글빙글 몇 회를 도는데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거의 한 달 내내 이런 이상한 경험을 겪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사실 그 아주머니가 찾아온 이후로 다른 특별한 일이 뭐 있지는 않았는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15층 아줌마가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소문만 무성이 나다가 그 아주머니는 다시 이사를 나가시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어요. 와. 이 일화가 끝이 납니다. 진짜? 아니, 잠깐만, 그래요. 네. 자, 정신 차리고. 네네. 저도 까딱 잘못하면 이게 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마지막 사람은 사람인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그러면 이거 빙의 됐다는 뜻인데, 그 행동 똑같이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근데 CCTV에 찍힌 게 아니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빙의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귀신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분은 정말 사람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 말고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첫 번째 네. 그 초등학생,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양복 아저씨, 그리고 네. 그 여자, 검은 정장 네. 여자. 네, 네. 이 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네. 저는 너무 선명했고 그게 정말 사람인 줄 알았고 예. 어쨌든 CCTV에도 찍혔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흐릿했기도 했고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너무 똑같은 행동이고 제가 3번이나 만났으니까 나를 알고 있지 않냐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윗집에서는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빈집이었고 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들어왔지만 빙의가 돼서 계속 안 좋은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수많은 귀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희 네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이렇게 기괴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기괴하면 끝판왕인데 이거? 그런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좀 워낙 많았어가지고 아 이런 경험이 많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 같은 귀신을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귀신의 행동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귀신의 행동이었어요. 왜냐면 타사삭 달려와가지고 너 나 보이지? 이런 거는 너무 흔했어요. 너 나 보지? 왜 안 보는 척해? 이런 거는 진짜 많았는데 와가지고 껌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뭐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응가 배출구를 막 거기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약간 관종처럼 행동을 다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약간 이게 거의 5살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보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서 그런 걸 목격하다 보니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요. 야, 시들문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듣네. 근데 왜 왕소금님께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좀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긴 했네요, 오늘 이야기가. 네네네. 저는 웬만해서는 구분을 못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죠.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가 귀신이었던 걸까? 네. 이걸 사실 모르겠는 저도 거예요. 네, 그거를 정확하지가 않는 거야. CCTV도 찍히는데 그러니까요. 빙의가 된 사람인 건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명의 모습이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기억을 하지만 정확한 외모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대략 요런 느낌이라고 설명을 네. 하셨지, 네.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럼 귀신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한테 빙의가 돼도 그 사람 얼굴이 그 귀신이었다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와, 근데 너무 기괴하네요. 이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왕소금님 정말 이렇게 기괴한 귀신 이야기는 또 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디까지가 그래요. 마지막은 빙의된 상태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 전에 나온 3명에게는 그게 3명 다 귀신이 모습을 바꿔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왕소금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왕소금님. 안녕하세요. 왕소금입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 휴가 기간이라서 뭐 산이고 들이고 바다로 다들 휴가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벌써 산모기가 생각이 나는데 자, 도대체 모기 말고 어떤 존재들이 있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대부분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많이 오잖아요. 네, 안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나름 사춘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 학군이 좀 많이 셌던 곳이어서 성적에 있어서 좀 예민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날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성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유지해오던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다
부모님의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성적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소환한다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기도 했고 부모님께 혼이 날까 걱정부터 좀 솔직히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정이 다 돼서야 귀가를 하시거나 자정을 넘긴 시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10시만 되면 자야 하는 패턴이어서 진짜 빨리 주무시지. 예. 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피곤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자니 말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등교를 하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등교를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께 또 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학교로 향하지 않고 집 앞을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때마침 저희 아파트 라인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려서부터 산 타는 걸 좋아했기도 했고 시간도 때울 겸 그대로 앞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학교를 일찍 가는 편인데 그날 역시 아침 한 6시, 7시? 네.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평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저 외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등산할 복장도 아니고 교복을 입은 채 무슨 정신으로 그 산을 올랐는지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일단 한참 산을 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안 차고 설렁설렁 잘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산 끝까지 단숨에 올라갔고 이 산은 제가 도착한 곳에서 왼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만 바위가 있는 높은 정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자 싶어서 그쪽으로 몸을 딱 돌렸는데 그 정상에는 바위 옆으로 흐릿하게 형체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이 있네 싶었고 그 시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형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점점 다가갈수록 그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계속 흐려져 보이더라고요. 약간 난시 안경이라도 낀 것 마냥 엄청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도 눈을 찡그리며 그 형체를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뚜렷해지면서 그 형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체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였고 양팔을 옆으로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자꾸만 이질감이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옷차림새가 등산복이 아닌 혹은 일반적인 바지와 이런 옷차림이 아니었고 예. 빨간색 그라데이션이 된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더 이질감이 들었던 것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맨발이었던 거죠. 사실 저도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로 등산을 해서 상식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민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워낙 헛것을 많이 보던 시기이기도 했어서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그대로 기울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순간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그 자리에 얼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산발이 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달려오는데 얼굴과 팔, 다리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고 찢겨져서는 피부가 뛸 때마다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예. 특히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것은 입을 크게 벌려서 긴 혀를 내고서 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야?
저를 향해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긴 혀를 흔들면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뛰어! 라는 울림이 있었고 다급하게 올라왔던 길로 다시 뛰어 내려갔어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뒤를 확인했는데 저를 바짝 쫓고 있더라고요. 진짜 걸어서 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부르다시피 산을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 내려가면서 누구라도 올라와라 마음속으로 빌며 내려가게 됐는데 사실 뭐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뒤쫓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막 나무를 잡아당겨서 놓치는 소리라든지 뭐 낙엽을 밟는 소리라든지 돌이 구르는 소리라든지 너무 가까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오금이 지리다 못해 온몸이 저리고 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울음이 터졌어요. 진짜 이 산에 오른 것을 정말 많이 후회가 됐고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는데 사실상 무서움이 더 크니까 목이 잠겨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째저째 산을 다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날이 밝아오면서 고요했던 정적들을 깨고 아파트 주민들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면서 터덜터덜 일단 집으로 들어갔고 네.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는 저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그렇게 이제 현관에 있는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니까 교복은 여기저기 흙투성이에 치마 단이 뜯기고 뭐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마가 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소금이가 오늘 아파서 결석을 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성적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으시고는 크게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통화를 하시더니 저더러 속옷 한 장과 손톱 발톱을 깎아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허약해서 병치레도 많이 하고 자랐고 수시로 가위에 눌리거나 뭐 헛것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방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터라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모아서 전달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이 일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길에 그 앞산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이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왠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씩 좁혀가는데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꼭 음악을 끈 것처럼 뚝 하고 멈추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제가 그 앞산 입구에서 숲으로 조금 더 들어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서늘하고 비까지 내리니까 앞전의 일도 떠오르면서 급히 돌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틀었는데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 입구 근처이기도 하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고양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탁 튀어오르더니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간 놀랐지만 고양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조금 더 고양이에게 다가가 보려고 쫓아갔어요. 그때 그 숲 사이로 반짝이는 두 눈이 보였어요. 고양이들은 눈에 빛이 있잖아요. 밤에. 안광이 있죠. 네, 그래서 다들 보시면 길냥이들 만나면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비야. 그래서 저도 그냥 나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반짝이는 고양이 두 눈을 좌표 삼아서 다가갔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엉덩방아를 찍고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고양이에게 다다랐을 때쯤 저의 두 눈이 어둠 속에 익숙해지면서 그 형체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은 고양이가 아니었고 얼마 전 산에서 만난 그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온몸을 수풀 사이에 정말 작게 웅크린 채로 예. 긴 혀를 내밀고서 그때와 똑같이 으아! 으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였어요. 와, 저한테. 소리가 이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지 더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쓰고 있던 우산도 내팽개치고 또 한 번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오게 됐고, 다행인 건 산 입구와 가까웠기 때문에 단숨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고 그 여자가 있는 곳을 뒤돌아 올려다보게 됐는데 그 여자가 저를 끝까지 따라오지는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서서 엄청 앙칼진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 걸 보면 산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곧장 집으로 올라왔고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그제서야 소파에 앉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막 애를 썼어요. 예. 그러고는 혹여나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날까 싶어서 숨죽여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였는데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혼자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때마침 오빠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했고 그날 밤 저는 오빠 방에서 같이 잠들게 됐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방으로 쫓아 들어가 엄마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역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요일이 돼서 엄마 손에 이끌려 어떤 무당집을 가게 됐습니다. 평소 엄마와 친분이 있으신 무당분이셨고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화장도 엄청 짙고 화려하게 하셨고 특히 좀 더 눈이 갔던 부분이 눈썹이었는데 아이브로우로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 짙고 풍성했고 눈썹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옆으로 길고 약간 길다 못해 위로 뻗쳐 있는 꼭 약간 장승처럼 생기셔서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그 무당 신당을 들어서서 여기저기 눈을 굴려가면서 둘러보다가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그 무당 분께서 제게 다가와 말을 거셨어요. 네.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외모와는 다르게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쯤 네. 그 무당분께서 자세를 고쳐잡고 앉으셔서는 방울을 들어 막 이렇게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당집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방울 소리가 온 방에 쩌렁쩌렁 크게 울려 퍼지잖아요. 약간 그 소리가 저는 제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멍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 와중에 방울 소리가 탁 멈추더니 무당분께서 부채를 활짝 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눈만 빼꼼 내서는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저의 두 눈을 한참 마주보고 주문을 외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눈을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고 버텼어요. 그렇게 한참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시다가 예. 부채를 착 접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기이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사방이 온통 산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여지시는 게. 그리고 오래전 과거에 제가 만났던 그 여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산으로 끌려갔던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서 고문에 가까운 매질을 당하다가 결국에 절벽에서 밀쳐지는 게 보인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닌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이까지 잃은 아픔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황망하게 떠도는 것 같다라고 그 무당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무당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면서 혹여나 내게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돕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간 제 생각이 들킨 것 같아서 흠칫 놀랐는데
무당분께서 엄청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절대 안 된다. 아무래도 큰 원한을 갖고 있는 원혼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그 산은 절대 오르지 말라며 당부를 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평소 헛것을 보는데 그날도 산에 올라서 그 형체를 확인하려고 애써 그 여자를 쳐다봤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제 눈이 들켜서 따라왔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 무당도 아니고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원혼을 섣불리 돕겠다고 들어주다 보면 소금이 너 역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니 앞으로 그 여자뿐만 아니라 혹여나 원혼을 돕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사람과 귀신을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때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모른 채로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것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 마음만은 덕을 쌓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무당분의 당부와 방침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실 헛것을 안 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당분께서 방침해 준 것은 그 여자와 있었던 일을 방침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그 방침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사실 헛것을 평소 보다 보니까 안 보이게 뭐라도 해주나 사실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가끔 이제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종종 그 여자가 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밤잠 설칠 때가 좀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에게는 조상신이 있기 때문에 큰일을 피해 갈 것이고 뭐 좋은 일들은 찾아서 올 것이니 네. 평소 저의 감을 믿고 이겨내라는 조언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0대 때는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귀신들에게 노출되며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앞산에 절대로 가는 일은 없었고, 가끔 주말에 동네 주민분들이 하나둘 올라가는 걸 보면서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걱정은 사실 현실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좀 길어서 다음에 들려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그럼 길다고 하면 대략 몇 분 정도 되길래 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10시에 자야 해가지고요. 내일 출장도 가야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지켜드릴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예. 오늘 사실 돌비님하고 시참 스케줄 잡다가 나온 키워드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 네, 혹시 그거 짧게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그래도 되죠. 예. 시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성인이 된 지금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실 그닥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섬뜩한 경험이어서 좀 들려드려 볼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오빠와 정말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주말 낮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오빠와 동네 친구들까지 모여서 놀기로 한 날이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할까 얘기 끝에 동네 앞산에 올라가서 곤충 채집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다 같이 앞산을 올라가 각자 흩어져서 곤충 채집을 시작했어요. 예. 한참 열을 올려 너도 나도 채집에 집중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곳에 모여서 각자 채집한 곤충을 자랑하며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그날 곤충이 아니라 지렁이와 엄청 큰 진해 여러 마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곤충 채집통에 지렁이와 진해가 한꺼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뒤엉켜져가지고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지렁이가 진해에게 물려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는 걸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이거 그냥 버리자 아니면 놓아주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싫다며 꾸역꾸역 집으로 그걸 들고 가게 돼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오빠가 진해와 지렁이를 잡아둔 채집통을 깜빡하고는 그냥 방치하게 됐나 봐요. 그렇게 진해와 지렁이는 뒤엉킨 채로 바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하단에 거름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 하루는 오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예.
엄마는 오빠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지만 뭐 그렇다 할 병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름이고 하니 기력이 쇠약해져서 그럴 수 있다. 뭐 물도 많이 마시고 밥 잘 챙겨 먹고 그 정도 처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혹시나 해서 용안 한의원을 찾아가서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일회용 한약팩에 담겨져 몇 첩씩 세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극에서나 불법한 한약 꾸러미를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한 달간 저녁 식후 매일매일 꾸준히 모아 먹으라고 하셨대요. 저희는 TV에서나 불법한 그런 한약 꾸러미에 그 속재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예. 엄마가 단호하게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잔을 마시는 날 한약 재료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한 달가량 쓰디쓴 탄약을 먹었고,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오빠만 한약을 먹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탄약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지어주냐 때렸었더니 너는 열이 많아서 먹을 수 없어. 일단 무조건 오빠만 먹어야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식사 후 마지막 한 잔이 남은 날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마지막 남은 한 잔이야. 오늘 재료를 공개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마지막 탄약을 건네받아서 코를 막아가면서 끝까지 들이켰어요. 그러고 오빠와 저는 엄마를 따라서 한약을 보았던 큰 솥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 큰 진해 여러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고 우리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게 됐는데 엄마가 솥을 내려다보면서 섬뜩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는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 방금 마셨던 탄약을 그대로 기어냈는데 엄마가 그 뒤를 쫓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그걸 왜 뱉어! 이 비싼 걸! 이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시면서 한참 넋을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드셨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탄약이라면 기겁을 했고 한의원조차 가지 않게 됐어요. 네. 뭔가 옛말에 지네를 죽이거나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진해도 약재로 많이 사용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엄마가 뭐에 씌였나 싶은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고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무섭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던 경험이어서 짧게 들려드려봤습니다. 근데 진해가 네. 생각보다 저도 실제로 한번 맞닥뜨려봤지만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주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독하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 역물의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저는 그 간이 화장실에서 맞닥뜨렸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뭐 아무 일이 없었지만 일단 오늘 왕소금님께서 정말 피곤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눈이 감기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두 가지 네.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려서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뭐 11시, 12시에도 뵐 수 있는 그날까지 체력을 얻는 네.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왕소금님이 방송 시간이 변경되시기 전에는 굉장히 괴로워하셨었어요. 첫 타임이 아니면 진짜 거의 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 가셨던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연약하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12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 떠져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오늘 왕소금님의 이야기도 산에 관련된 키워드로 정말 또 섬뜩하게 이야기 잘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